지난 16일이었었죠. 일본 중의원이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를 제99대 일본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아베 내각의 외교 정책을 계승한다고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른바 아베스 내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계 이면 오늘은 스가 총리 시대를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가 총리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이후에 당직 인사를 단행했는데 네. 보훈 인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파벌들의 지원을 대폭 받았으니까 네. 그 파벌을 안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그 전부터 전망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14일에 자민당 총재가 되고 15일에 당무를 운영할 간사장을 비롯한 당 주역 4명에 대한 인사 여러 개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먼저 니카이 간사장을 유임시켰습니다. 이 간사장이라는 게 총재 다음의 권력자예요. 그래서 당 인사, 자금 관리, 선거 공천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지금 니카이 간사장이 아베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뒤에 그 다음 날에 가장 먼저 나는 스가 요시히데를 지지하겠습니다라고 표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파벌들도 잇따라서 그럼 우리도 지지하겠다 이래가지고 스가 총리 대세론을 좀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에게 그냥 간사장을 또 유임을 시켰으니까 보훈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요. 우리의 정책위 의장에 해당하는 직책이 정조 회장입니다. 네네. 최대 파벌로 아베 전 총리가 속해 있는 호소다파 인물을 임명을 했어요. 원내 대표격인 총무회장은 아소파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했던 파벌이 5개였는데 5개 주요 당직 한 자리씩을 각각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가 총리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거는 파벌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사실 무파벌 인사잖아요. 근데 그 주장이 좀 무색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교도통신은 스가를 지원한 5개 파벌의 주요 당직을 우선 배정한 뒤에 무파벌 일부를 등용해서 균형을 맞춘 인사였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니카이 간사장 하면 작년에 이제 일본 수출 기자 단행한 이후에 네네. 그거 어떻게 좀 중재를 하겠다고 네. 우리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일본을 네네. 가가지고 니카이 간사장 한번 만나겠다고 했는데 안 만나줬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안 만나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 실세였었다고 네.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당내 인사를 흔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내각도 안 흔들었어요. 그렇습니다. 16일에 이제 출범을 내가 관료들이 했는데 20명이에요. 총리를 제외하고 20명입니다. 아소다로 재무상, 모테기 도미시스 외무상 이렇게 비롯해서 아베 내각에 있었던 인물 8명이 유임이 됐습니다. 3명은 보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반절 이상이 그냥 아베 내각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냥 계속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게 좀 극단적인 비유겠지만 대통령 바뀌었는데 내각을 네. 그대로 유임받았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각의 2인자로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는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 인물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이 자리를 옮겨서 관방장관이 됐습니다. 우리로 치면요.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홍보수석을 합친 것과 같은 그런 좀 막강한 2인자 같은 역할을 하는 직책이에요. 이 가토 신임 장관이 2012년에 재집권한 아베 내각에서 관방 부장관을 좀 초기에 맡았습니다. 그래서 관방 장관이었던 스가 총리랑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랑도 좀 잘 맞았던 인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 라인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토기 외무상 또 외교안보 사령탑인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 등이 유임이 돼서 아베 총리의 외교를 계승하겠다 이 점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고노다로 방위상이 관방장관 후보에도 올랐었는데 행정개혁과 규제개혁 담당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강요 교체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선함은 참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고 네. 지속적으로 아베 총리 외교 기조나 그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네.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사실 내년 9월까지가 임기잖아요. 일단 네, 주어진 그쵸, 거는 그쵸.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를 두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고 네. 그렇죠. 인사를 했다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네. 근데 이렇게 받았는데 네. 이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 네. 일본 우익의 본류라고 말 수 있는 일본 회의. 네. 일본 회의하고는 어떻게 관련성이
이것도 이어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요 20명 중에 14명이 일본 회의의 국회 조직인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입니다. 스가 총리도 여기 속해 있으니까요. 스가 총리까지 포함시키면 21명 중에 15명입니다. 아베 내각에서도 강요 20명 중에 15명이 일본 회의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을 물려받은 셈이니까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입각한 사람이 9명인데 그중에 6명이 바로 이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입니다. 여기에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노부 방위상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인사들이 일본 회의 멤버로 그대로 잔류를 하게 됐고요. 일본 회의뿐만이 아니라 야스쿠니파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익 3단체가 있어요. 우익의 세 단체. 네. 여기까지 확장을 해보면 지금 21명 내각 인사 중에 스가 총리까지 포함해서요. 이 우익 3단체 회원이 아닌 사람은 2명뿐입니다. 한 명은 그마저 또 공명당, 열린여당 공명당 출신이고요. 그럼 자민당 출신으로는 딱 한 명이 남는데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입니다. 근데 이 고이즈미 환경상도 겉으로는 가담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8.15 때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가거든요. 올해도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야스쿠니파로 그냥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별로 뭐 고이즈미 신지로 상만 제외한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셈이 돼버렸고요. 내각 구성원 중에 일본회의 소속이 전체의 76.2%입니다. 자민당 소속은 80%인데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일본회의 소속은 3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자민당 소속 의원은 55% 정도고 그러니까 스가 내각에서 이 우익단체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 전체로 확산을 해봤을 때 또 자민당 전체로 확산을 해봤을 때 훨씬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베 전 총리의 네. 동생이 방위상으로 임명됐다. 그렇습니다. 친동생이에요. 이제 예. 성이 달라서 지금 기시 방위상이잖아요. 네. 아베 총리는 아베가 성이고 왜냐하면 이제 외가로 어릴 때부터 입양을 갔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의 외가가 굉장히 유명한 정치 가문이죠. 기시 노부스케 네, 전 총리가 있었던 가문인데 지금 거기가 아마 대를 잇지 못할 상황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전 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자로 그 가문에 가서 지금 성이 달라졌는데 친동생은 맞습니다. 2004년에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가 2012년부터 중의원이 됐어요. 이전 정권에서 방위성 정무관, 우리로 치면 방위성 차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이 총리로 있는 동안은 좀 논란을 의식해서 이제 내각에 입각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스가 총리가 이제 전격 발탁을 한 거니까요. 아무래도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 짙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스가 총리를 밀어준 거나 마찬가지고 발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인물이냐? 이 외조부, 외가에서 자랐으니까요. 외조부의 정치적 노선을 추종할 수밖에 없게 자랐겠죠. 극우 성향으로 당연히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역시 8.15에 항상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합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헌을 또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방위 분야에 대해서 식견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일본 안에서 또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만 쪽 고위 관계자들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거든요. 대만도 자주 방문하고 그래서 혹시 일본 방위 정책이 반중국, 친대만 성향이 더 짙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 아베 총리도 외할아버지 밑에서 사실상 자랐고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네. 아베 간이라고 네. 일본이 전쟁 일으키는 거에 반대했던 평화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친가 쪽하고는 다 거리가 멀어요. 친가는 동생도 지금 외가에서 자랐다고. 그렇죠.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좀 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어떻게 이렇게 동생 형이 다 나란히 그렇죠. 이렇게 외가 쪽에만 네. 이렇게 영향을 네네. 받는 것도 참 흔치 않은 일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이게 관심거리인데 네. 그동안 평화안보 개정 문제 뭐 국제사회가 굉장히 주목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스가 총리가 총리 경선을 시작한 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네. 여러 번이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 문제는 자민당이 창당한 이래 당의 기본 방침이었다. 나도 확실하게 개헌에 도전해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쉬운 과제는 아니에요. 여전히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여론도 평화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민당 총재 임기가 내년 9월까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개헌안이 중의원 참의원에서 다 통과된다고 해도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잖아요. 뭐 이런 절차를 다 하면 1년 안에 이거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가 총리가 개헌을 자기 내각 하에서 하려면 내년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임이 돼야 되고요. 또 중의원을 해산해서 조기 총선도 치르고 그래서 자기 총리 임기를 더 늘려야만 이게 자기 임기 안에 가능한 그런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의 그 경제 정책하면 아베노믹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신문사에 운전기를 돌려서라도 네. 애나 막 찍어내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경제 부흥을 뭐 네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스가노믹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기존 정책을 나는 계승하겠다라는 걸 지금 일성으로 내세웠잖아요.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네. 그랬는데 경제 정책에서만큼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랑 다르게 약간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스가노믹스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는 뭐 막대한 통화미 재정 완화 정책을 썼지만 네. 지금 스가노믹스는 장기적이고 거대한 그런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빨리 내는 단기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핫하게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휴대전화 요금을 40% 인하하는 정책이에요. 이걸 빨리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매년 5% 인상 이렇게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권 초기에 지지율을 굳혀야 자기가 네. 중의원을 해산하고 해도 여론이 좋아져서 자기에 대한 지지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정치적인 신뢰를 얻은 후에야 강력한 개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할 경우에 앞으로 뭐 의료 분야 개방이라든가 중소기업 간 장벽 타파 같이 지금보다 더 과감한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로이터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이 보수 정부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뭐 포퓰리즘이다 뭐 네, 네.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 같은데 일본은 뭐 그렇게 시끄러운 것 같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한일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왜 단기적으로는 계산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이제 그 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요. 스가 총리가 취임 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는데 외교 문제랑 관련해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싶다.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이라는 언급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임한 지 4일 만인 20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방안도 나누고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스가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하기 전에 모리슨 호주 총리랑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동지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동맹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는 우리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이나 공식 대면 회담 계획은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는 스가 총리가 중국과는 달리 한국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보도까지 내놨어요. 그래서 한국과의 외교는 당분간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요. 네. 그 결과를 보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관계 개선을 좀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문 대통령이 16일에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축전을 보냈거든요. 사흘 만에 이 축하 서한에 대해서 스가 총리가 감사를 나타내면서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다 이걸 강조를 했고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뭐 이런 거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뭐 이런 문제를 언급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중일 관계에 굉장히 매달렸었잖아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네, 시진핑 주석의 방위를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뭐 결국 무산됐지만. 안 됐지만요. 코로나19로. 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중국 총리가 각각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중일은 우호적인 이웃이다. 시 주석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일 관계의 장기적인 안정과 우호 협력이 뭐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도 부합한다.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축전을 보냈는데요.
지금 이번 내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총리의 친동생 기시노부 의원이 방위상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 중국이 약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서 대만과 어떤 형식의 공식적인 왕래도 하지 말 것을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들은 뭐 우호적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만 외교부에서 내놓은 성명에는 지금 대만과 가까이 하는 걸 경계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경제 분야에서 일본이 중국과 협력 강화를 추구해 왔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 총리도 아마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전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구나 이런 쭉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아베 전 총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베 전 총리가 통산 재임일수 3,188일을 기록하면서 최장수 기록은 네. 일단 깨고 깨고 세우고 경신을 하고 나갔는데요. 네. 퇴임 기자회견에서 한 명의 의원으로 스가 정권을 지탱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는데요. 일본에서 총리가 퇴임하면 의원직은 유지를 하다가 의원 임기가 끝나거나 중의원이 해산되면 다시 그 지역구에 출마하지는 않는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다만 뭐 아소다로 부총리처럼 아닌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도 1차 집권기에 총리직에서 사임하고 나서도 다시 출마를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아베 총리도 중의원이니까 임기가 내년 10월까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니면 중의원이 해산되면 자신의 지역구에 재출마할지는 아직까지 뭐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총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자민당 최대 계파인 호소다파 소속입니다. 그래서 마쿠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입으로 외교면에서 지금 외교 특사로 나설 생각이 있다. 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내가 외교 특사로 스가 정권에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많이 안 좋다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 사이에 좋아졌대요? 그 사이에 또 병원을 한번 갔지 않습니까? 퇴임하기 직전에도요. 근데 신약을 투약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신약이 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요. 그럼 총리직 유지하면서 신약 투여받으면 안 되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봅니다. 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그 뭐 시술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이참에 아픈 거 핑계댔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퇴하자마자 야스쿠니 신사 우리 입장으로서 굉장히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반발할 수밖에 없죠. 네. 퇴임 사흘 만에 19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가서 전격 참배를 해버렸습니다. 보수 우익 진영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총리 신분으로 참배하면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2013년에 한 번 했다가 주변국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면서 안 갔거든요. 공물만 보내고. 그래서 이달 초에 자기가 참배를 하러 가면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이달 초에는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퇴임을 하자마자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위험 부담은 줄이면서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구심력이 얼마나 있나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가 총리는 총리니까 재임 중에는 참배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역시 총리로서의 부담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아베 총리가 참배를 되풀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지지자 반응도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 네. 건강을 회복해서. 또 진짜로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스가 총리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나이가 6살이나 그러네요.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해서 또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스가 총리한테 네. 물려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분분하게 나오고 있네요. 네. 참, 일본은 참 알다가도 모를 나라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